네, 글로벌 바이오 그리고 화학주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 케미컬 에너지 투자 전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顧問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화학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주. 반면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 화학주. 주가 지금 상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화학 제품의 지금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작했고, 네. 그다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제품 가격의 대표 제품이 보면은 에틸렌 가격인데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뭐 9월 16일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9월 26일이라든지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월 27일자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이 10주 연속 10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기업들 실적 자체는 4분기 그다음에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년까지 쭉 좋아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사상 최대치가 보면 한 톤당 125만 원까지 갔는데 저게 이제 톤당 100만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톤당 약 100만 원에서 출발했던 게 지금 톤당 125만 원까지 가서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톤당 160만 원 정도면 그때 2017년, 18년처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냅니다. 제가 볼 때는 제품 가격이라든지 제품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계속 좋아지는 상승 모드다.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도 전 세계를 경기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석유화학 기업들의 조금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화학 제품은 지금 10주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나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발휘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랑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의 지속, 또 중동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기업들, 국내 화학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스페셜티도 그렇고 친환경, 고부가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로 통할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화학기업들,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그 50% 정도는 지금 이미 스페셜티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가 50% 있고 스페셜티가 50% 있는데 그 두 단계로 좀 나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기초 소재는 어떤 형편이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증설을 좀 했습니다. 네. 증설을 했는데 증설을 한 이유가 중국의 증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 2등 국가잖아요. G2 2등 국가인데 2등 국가인데 제조를 바탕으로 G1 1등 국가로 올라간다는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가적으로 사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를 다원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변화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때 미국의 옐런 장관이 이제 직접 중국을 방문했었든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추가적인 물량에서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멕시코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다원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면은 굳이 제가 볼 때 물량을 더 증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4년, 2025년 올해야 내년까지는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증설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추세가 제가 볼 때는 2026년, 7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변경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급 물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요인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인데 네. 중동 지역이 이제 원유에서 이제 에틸렌을 뽑아내는 공정이 있어요. 공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중동은 오펙이라는 단체가 보면은 석유 수출국 협의체인데 이게 오펙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첫 번째 증산보다는 감산이에요. 얘기하자면 중동 국가가 전 세계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국제 효과를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펙이 늘 입장이 늘 보면 유가가 떨어질만 하면은 그 감산한다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는 특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제 유가를 네. 감산을 통해서 올리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도 원래 원가 경쟁력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증산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초소재 쪽에서는 오히려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예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페셜티입니다. 스페셜티가 왜 스페셜티냐면은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스페셜티를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왜 스페셜티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AI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도 AI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도체를 하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 ASML 장비가 못 들어가면서 이런 첨단 고부가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화학도 똑같은 겁니다. 화학도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고부가인데 그 고부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보면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친환경이든지 스페셜티라든지 고부가라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초 소재에서 좋아지지만은 업종이 첨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좋아지고 제가 볼 때 그 전략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익들이 많이 나고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5년 전망은 좀 많이 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건 다행인데요. 그 화학업종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석유화학 업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대표적인 이 기초 소재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 업종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그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케미칼을 들면서 이 부분이 롯데 위기설에 사실 이제 진앙이 롯데케미칼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그 적자로 사실 대표적인 화학 업종의 하나가 롯데케미칼이잖아요. 이 부분 괜찮겠습니까? 그 화학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초 말씀드린 대로 기초 소재에서 첨단 소재가 있는데 기초 소재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2022년, 2023년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급감을 했어요. 코로나에서 많이 잠궜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 제품 가격이 10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고부가로 50%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초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하고 중동 국가에서 짓지 말고 우리나라 지분을 많이 사서 그런 쪽으로도 화학 기업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오히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산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초 소재 쪽은 더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첨단으로 가고 있는 전략들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롯데그룹의 그 위기설의 진앙이 롯데케미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롯데케미칼은 또 화학업종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오 쪽으로 살펴볼까요? 트럼프 2.0 시대에 바이오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2024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신약 승인받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내년도에 좀 트렌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에 대한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된 그 의약품 수를 연도별로 좀 보게 되면 2023년도가 약 55개고요. 그리고 2024년 이제 올해가 12월 초까지 해서 한 44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앞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2024년도인데요. 2023년도가 55개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44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일단 44개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2024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상 그 의약품 특허 만료라는 거를 겪게 됩니다. 이제 먼저 승인받았던 약들이 의약품 특허 만료를 겪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서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오는 의약품들이 승인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바이오 시장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도에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게 되면은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 블록버스터급 되는 약물들이 많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제로서 조금 보게 되면은 항암제나 그 면역 치료제 그리고 대사와 관련한 이런 치료제들이 승인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기전이나 좀 더 넓게 이제 좀 질병 적응증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게 올해 3월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마드리갈의 내쉬 아니면 메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좀 설명이 이제 없었던 부분이 머크인데요. 머크의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도하고 이제 호수로 좀 이렇게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물을 좀 빠르게 강하게 하려면 호수 앞부분을 꽉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는 거를 좀 막아주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게 머크의 매출액에 있어서 앞으로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치료제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이제 허가되지 않았던 그 군에서 이제 신약을 승인받은 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13년, 15년, 20년 사이에 새로운 신약이 나오지 않았던 질병의 치료제 군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조현병이나 아니면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약이 나왔는데요. COP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숨을 잘 못 쉬어서 천식 같은 경우에 에어로졸 이렇게 흡입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겨울철에 가면 네블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COPD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죠. 거의 오랜만에 정말 신약이 나온 거라 저는 정말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신약들이 나왔고 또 세포 치료제 아니면 이중항체, 국내에서도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런 이중항체.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내 기업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2024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좀 벅차오르는 감정이 좀 사람들에 따라서는 투자자분들에 따라서는 올라올 수 있는 게 유한양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휴젤의 보톡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한국 제약 역사에 있어서도 또 크게 이제 써내려간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머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머크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2,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머크의 매출액을 보면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이 면역항암제 키투르다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 면역항암제 이 키투르다는 2028년 이후가 되면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머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머크의 이 매출액이 어떻게 또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또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크에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폐동맥
그 고혈압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신약의 승인이 나중에 그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머크에 있어서는 이 매출액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치료제를 보게 되면 조현병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데요. BMS입니다. BMS의 이 조현병 치료제는 카루나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이 무스카린하고 관련된 그 치료제였는데 14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무스카린 수용체에 대한 거를 상당히 오랜 동안 연구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던 기업이고 BMS에 좀 인수가 됐었는데요. 이 조현병 치료제는 나중에 이 적응증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래서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도 2025년 이후에도 매출액에서 기업을 투자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FDA 승인받은 그 신약들을 통해서 2025년에 이제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약바이오의 시장에서 올해의 가장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저는 비만, 당뇨, 치매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마 비만이 가장 또 크게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위고비가 많은 또 관심을 받으면서 이번에 머스크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약 좀 가격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핫하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비만 시장에 대한 왈가왈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이 비만 치료제 가격만 논의하려면 정말 이 시간으로는 그쵸. 부족해서 나눌 수는 네. 없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꼭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전체에 대한 약가에 대한 게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걸 또 그래 얘기를 주세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는 정말 2025년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신약, 그동안 2014년 이후에 항암제가 끌고 왔듯이 지금 이제 2025년에도 향후 몇 년, 한 5년 안에는 비만 치료제가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게 글로벌 바이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관심을 꼭 갖고 가시라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헤드투헤드 임상,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는 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비교 임상 자료 이렇게 임상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발표가 됐죠. 그래서 72주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라이 릴리의 그 잽바운드가 굉장히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요. 이제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데이터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살을 빼게 되게 되면은 근손실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제가 예측할 때는 2027년에는 젯바운드와 이 위고비의 매출액이 비슷해지는데 두 회사의 매출액만 5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2027년 이후에는 일라이 릴리의 이 젯바운드가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형,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투약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효능에 있어서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비만 치료제는 내년에도 계속 핫 키워드로 살펴봐야 되겠다. 저희 강혜경 고문님께서 계속 종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루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좀 반등을 나타낼까, 좀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 머니투자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